우리 이혼하자. 김동현이 저녁 식탁 앞에 앉은 아내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도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정년퇴직 후 2달 만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박미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 내가 위자료도 줄게. 박미선은 남편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검은색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남편 앞 탁자에 그 서류철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하자고? 좋아. 그럼 제대로 정리하지. 미선아, 이게 뭔데? 동현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그가 지난 6개월간 쓴 모든 카드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레스토랑, 고급 카페, 백화점 명품관, 꽃집 영수증, 그리고 6천만 원 계좌이체 내역까지. 이게. 넌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당신이 그 이해해 주는 사람 만나러 다닐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았어. 박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는 서류철 뒤에 있어. 내일 오전 10시. 늦지 마. 위자료는 내가 받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김동현은 서류철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30년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그 남자는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좁은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파트 거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김동현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어느 것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지 2달째였습니다. 38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김동현에게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도, 교무실 커피 향도, 복도를 걷는 익숙한 발걸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박미선은 식기를 씻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부엌 쪽을 힐끗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미선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간단하게 해. 동현은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있는데 그거 데워줄까? 그래.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업무 보고에 가까웠습니다. 동현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나 산책 좀 다녀올게. 점심은 나중에 먹을게. 그냥 나가 있을게. 동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냄비를 저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던 동현은 주민센터 앞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 탁구 동호회, 문화센터 강좌 안내. 동현은 무심코 문화센터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예 초급반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배워보세요. 서예라. 동현은 학창시절 서예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붓을 잡고 먹물 냄새를 맡던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현은 휴대폰으로 문화센터 번호를 찍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예 교실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동현은 웃음이 났습니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동현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어디가? 미선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문화센터. 서예 배우러. 서예요? 갑자기? 할 일도 없는데 배워볼까 해서. 그래.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현과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동현은 빈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번 서예 초급반을 담당하게 된 조혜진입니다. 강의실 앞에서 한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조혜진은 회색 린넨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붙잡는 법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서예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이에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혜진은 시범을 보이며 한 획 한 획 그었습니다. 동현은 그녀의 손동작을 따라하며 붓을 움직였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2시간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현은 붓을 씻으며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붓 잡아보니까 좋네요.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손놀림 보니까 익숙하신 것 같던데. 무슨 일 하세요? 교사였어요. 국어교사. 올해 퇴직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한때 미술교사 했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고 강의하고 있고요.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교단에서.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정리했습니다. 퇴직하시고 어떠세요? 적응 잘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학교 그만두고 한동안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림 시작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혜진이 가방을 매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동현은 문화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녀왔어. 밥 먹었어? 아니, 지금 먹을게. 미선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동현은 또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예 시간이 끝나고 혜진이 동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저도 안 먹었는데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라도 어때요?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서예랑 그림 관련해서요. 재미있는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여기 샌드위치 맛있어요. 커피도 괜찮고요.
혜진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샌드위치로 할게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요. 갤러리 겸 문화 공간이에요. 서예 전시도 하고 그림도 전시하고 작가들끼리 교류도 하고. 동현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공간 스케치가 보였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어디에 만드실 건데요? 아직 장소는 알아보는 중이에요. 홍대 쪽이나 이태원 쪽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 공간이 많은 곳이 좋잖아요.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하시고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계획한 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아깝네요. 국어 선생님이면 글도 잘 쓰실 텐데. 요즘은 퇴직하고 책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은 해봤는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처음이 어려운 거죠. 저도 그림 다시 시작할 때 망설였어요. 근데 시작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동현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미선과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미선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던 그 말이 부러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현은 서예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혜진과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였고, 그 다음에는 파스타 집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거나 산책하거나 그래요. 별일 없어요. 가족분들은요? 자녀분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딸은 회사 다니고 아들은 디자이너예요. 둘 다 바빠서 잘 안 봐요. 그렇군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동현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 아니면 공감이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에 갔고 수업이 끝나면 혜진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선에게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있어서 점심 밖에서 먹고 올게. 미선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자리에서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준비하는 갤러리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사업 파트너요? 네. 공동 투자자요. 제가 공간 운영하고 전시 기획하고 그러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몇 분이랑 같이 투자해서 시작하려고요. 동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1인당 5천에서 7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 임대료랑 인테리어 비용이랑 초기 운영비까지 합쳐서요. 동현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안에 안정화되면 월 배당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문화공간 사업은 요즘 잘 되거든요. 전시 입장료랑 카페 매출이랑 합치면 괜찮아요. 동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퇴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6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돈도 있고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 선생님, 투자 참여하고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동현은 문자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미선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은 서재 문을 닫고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6천만 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다음 날 동현은 혜진과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펼쳐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공간 설계도고요. 이게 예상 수익 구조예요. 1년 차에는 손익분기점 맞추고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날 거예요. 동현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금은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이번 달 안에 모아야 해요. 장소 계약하려면 계약금을 먼저 넣어야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거의 결정하셨어요.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6천만 원 투자할게요.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투자자가 다 모였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혜진은 가방에서 투자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양식이었습니다. 동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이체할게요. 동현은 며칠 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체 용지를 건넸습니다. 혜진이 알려준 계좌로 퇴직금 중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이체 확인증을 건넸습니다. 동현은 확인증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 하는 사람이 됐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라. 동현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은 혜진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투자 성사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동현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어디가? 미선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서 친구 만나고 올게. 누구?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람. 저녁 늦을 수도 있어. 동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재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미선은 거실로 가서 탁자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낯선 카페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명세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서류철을 꺼내 명세서를 날짜 순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은 우편함을 확인할 때마다 서류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은행 명세서, 카드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류철에 꽂아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혜진과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 약속은 저녁 약속으로 바뀌었고 일주일에 2번은 일주일에 4번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현은 혜진과 미술관에 갔습니다. 전시를 보고 미술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요즘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뭔가 통하는 느낌? 동현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 먹어. 미선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나 별로 안 배고파. 조금만 먹을게. 동현은 밥 몇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동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혜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동현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현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선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이혼하자.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선이 소파 맞은편에 서서 물었습니다. 동현은 미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도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래.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퇴직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어. 미선은 한참을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현 앞 탁자에 서류철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하자고? 좋아. 그럼 제대로 정리하지. 미선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동현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카페 이름,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 꽃집 영수증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6천만 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넌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당신이 그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러 다닐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았어.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는 서류철 뒤에 있어. 내일 오전 10시. 늦지 마. 위자료는 내가 받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동현은 탁자 위 서류철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현은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동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선이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미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네. 당분간 거기 있을 거야. 동현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가방 지퍼를 잠그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점심때쯤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집에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나가는 중이에요. 1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거기 계세요. 지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동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내 인생 문제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간섭이요? 아버지가 평생 모시고 산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게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답답해서 이혼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사기꾼이에요.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하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동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주먹으로 벽을 한번 치고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사흘 후 미선은 지은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현은 법원에서 온 조정 기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정 날짜 나왔어요. 곧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혜진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조정 당일 동현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구 쪽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과 아들 준호가 미선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현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동현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해 다른 쪽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판사는 쌍방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퇴직금 절반, 예금 일부로 합의하셨고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선도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미선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동현은 혼자 자리에 남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은 혜진이 정해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김 선생님. 혜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동현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혜진도 잔을 들어 동현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은 동현이 아닌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급한 문자가 와서요. 혜진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혜진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동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자 조용한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동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자유로워졌어. 동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 선생님, 이번 주 언제 시간 되세요?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바쁘세요? 갤러리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요. 저녁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동현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언제가 나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현은 문화센터서의 교실에 갔습니다. 혜진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는 다른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번 강사 선생님은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조혜진 강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제가 대신 맡게 됐습니다. 동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현은 문화센터 사무실로 갔습니다. 조혜진 강사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동현은 집으로 돌아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동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켜서 혜진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현은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니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혜진과 함께 다닌 레스토랑과 카페 결제 금액이었습니다. 미선 몰래 만든 카드였습니다. 동현은 청구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560만 원. 한 달 카드값이 56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동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동현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보가 없으시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습니다. 얼마나 높은데요? 연 12% 정도입니다. 동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동현은 그 돈으로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이 또 밀려왔습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습니다. 동현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58세, 퇴직교사, 특별한 기술 없음,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 경비 보조 같은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현은 편의점 야간 근무 공고를 눌렀습니다. 시급 9,860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 5일. 동현은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란에 고등학교 교사 38년이라고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동현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점장이 간단히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동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이 오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재고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오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였다가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이 집 저 집 배달했습니다. 한때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교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편의점 직원이고 배달원이었습니다. 동현은 헬멧을 쓰고 거리를 달리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현은 배달을 하다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됐습니다. 딸 지은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배달 주소를 확인하니 지은네 아파트 바로 옆 동이었습니다. 동현은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혹시 지은을 마주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아기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얼른 헬멧을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네 가족이 지나갈 때까지 오토바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배달원 복장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인받아 온 도시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현은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선과 지은, 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는 미선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손자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할머니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기 돌 축하해요. 동현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동현은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인 송재민이었습니다. 재민아, 나 좀 만나자.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현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제일 싼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은 지난 몇 달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을 만난 것, 투자한 것, 이혼한 것, 그리고 지금 연락이 끊긴 것까지. 재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빙 자료가 뭐 있어? 계좌이체 내역이랑 혜진이랑 주고받은 문자 몇 통.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어려워. 투자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서명한 서류 있어? 간단한 동의서에 서명했어. 근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그거라도 가져와 봐. 내가 검토해 볼게. 동현은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투자 동의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현아, 솔직히 말할게. 회수는 거의 불가능해. 증빙이 너무 약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시간과 돈만 더 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지출부터 줄여. 빚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전화를 끊고 동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편의점 야간 근무와 주말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통신비 미납 안내도 왔습니다. 관리비 독촉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동현은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채팅방이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간 것이 아니라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손주 돌잔치 사진 봤어. 축하한다. 보고 싶구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밤이 되자 동현은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소주를 샀습니다. 담배도 한 갑.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동현은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를 둘러보다가 동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이세요?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제자였습니다. 맞으시네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어. 동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이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 잘 됐구나. 제자는 도시락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동현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5,500원입니다. 제자가 카드를 건네며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자가 나간 후 동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60세 가까운 남자.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현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소파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켜서 혜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 선생님, 저 김동현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죄송해요. 지금 정말 바빠서요. 갤러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투자한 돈은. 아, 그게요.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장소 계약이 무산돼서요. 투자금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언제요? 잠깐만요. 지금 손님이 와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은 일자리를 찾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동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천만 원. 자유를 찾겠다고 잃어버린 돈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현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대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동현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달 편의점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현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보조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6일 근무, 월급 190만 원. 동현은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다음 날 동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이 간단히 물었습니다. 체력 괜찮으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랑 병행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동현은 이제 2개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비 보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 잠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5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비 일을 마친 동현은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가야겠다. 동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택가를 지나 상가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의 베이커리. 동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카페였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현은 그런 미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미선은 저렇게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곤한 얼굴로 집안일만 했습니다. 지금 미선은 살아 있었습니다. 동현은 카페 옆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뒤쪽에서 카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전봇대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지은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카운터에서 나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사랑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손자는 미선의 품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지은도 엄마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꽃을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미선이 고맙다는 듯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손자가 케이크를 집어먹으려 하자 지은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동현이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동현은 전봇대에 기댄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안쪽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바깥쪽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동현은 카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복 차림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 블록을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스가 왔지만 그냥 보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불이 켜졌습니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과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물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동현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6천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였습니다. 순간의 설렘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사실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망이었습니다. 미성과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동현은 경비일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낮 시간이 비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혜진을 만날 때 입었던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현은 재킷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준 갤러리 팜플릿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찢었습니다. 작게 찢어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연락처가 사라졌습니다. 동현은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비싼 골프채, 입지 않은 셔츠, 명품 시계. 며칠 후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현은 현관에서 물건을 건네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대출 이자를 조금 갚았습니다. 그래도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동현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경비일, 오후 잠, 밤 편의점, 그리고 또 새벽. 말을 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동료와 인사만 나눴습니다. 경비실 소장과도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동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동현은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확인했습니다. 카드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현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놀이터를 지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그네에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동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득 재민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습니다. 동현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경비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정리하며 박스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 제자였습니다. 몇 년 전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아, 너구나. 동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일하세요? 응. 요즘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어. 제자는 동현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서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그래. 너도 잘 지내라. 차가 떠났습니다. 동현은 다시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스를 접었습니다. 한때 그 학생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 앞에서 쓰레기를 줍는 경비였습니다. 동현은 작업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찾겠다고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웃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키며 묵묵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환상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동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경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계단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와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동현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울었습니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선의 베이커리는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빵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미선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크루아상 5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미선은 종이봉투에 빵을 담았습니다. 손님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지은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료 발주 확인했어? 응, 다 했어. 오후에 배송 올 거야. 지은은 계산대 뒤로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SNS 댓글을 확인하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예약 문의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오후에 들렀습니다. 새로 디자인한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봄 시즌 메뉴판이야. 예쁘다.
역시 우리 아들 솜씨네. 미선은 메뉴판을 받아들고 카운터에 세워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함께 맞이했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은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준호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미선이 두 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수고했지. 내일도 파이팅. 지은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카페 2층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며 이번 달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미선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룬 일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동현은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집을 정리하고 고시원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비닐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은 3평 남짓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비닐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경비일과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주말 배달 일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배달 알바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저축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63세에 18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문 닫는 소리, 수도 틀어놓는 소리. 동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과 준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손주의 얼굴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상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동현은 오랜만에 오후 시간이 비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걷다가 익숙한 골목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미선의 베이커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지만 카페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기 휴무였습니다. 동현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손님들의 후기 포스트잇, 카운터 위에 꽃병,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동현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고시원 방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쓰고 다시 쓴 편지였습니다. 카페 문틈에 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뗐습니다. 동현은 뒤돌아 걸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미선은 카페 문을 열다가 문틈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베이커리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주제넘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당신을 버린 것, 순간의 욕심으로 가족을 무너뜨린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며 묵묵히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준호와 함께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려 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연락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지은이와 준호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할아버지라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카페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동현 올림. 미선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카페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편지를 펼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용서는 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마당을 쓸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을 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미선의 베이커리는 지역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선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있었고 제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선은 직원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2호점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현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비일과 편의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는 배달 일도 추가했습니다. 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축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빚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현은 편의점에서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니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미선, 지은, 준호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추락만 했습니다. 동현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동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경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계단을 닦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동현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미선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갔고 한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함께였고 한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순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설렘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동현은 이제 압니다.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선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재롱을 부렸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은 고시원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개의 저녁, 두 개의 삶, 두 개의 선택.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맞출 수 없습니다. 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남깁니다. 설렘 뒤에 찾아올 대가를, 가족의 소중함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